근데 엄마, 거동도 불편한데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 어때? 싫어. 언니랑 동생이 도와줄 거고, 필요하면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서 집에서 케어받을 거야. 굳이 요양원 갈 필요 없어. 엄마, 내 생각은 안 해. 그렇게 아빠가 남겨준 돈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나한테는 뭐가 남아? 엄마는 진짜 이기적이다. 어쩜 엄마 생각밖에 안 하네. 우리 네 식구 어렵게 사는 건 안 보여? 엄마가 요양원 들어가서 지내면 엄마가 살던 큰 아파트에 우리 가족 들어가서 살고 얼마나 좋아. 이제 엄마 혼자 사는데 지금 아파트는 너무 크잖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생을 무난하게 살아오신 어머니가 말년에 자식과의 갈등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결국 애지중지 키운 딸과 의절하게 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연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소박하지만 성실하게 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년에 접어들며 자식과의 갈등을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남 3녀 중 넷째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던 저는 부모님의 관심을 더 많이 받았고 아버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집 앞마당에서 같이 놀아주셨어요. 특히 나이 차이가 적었던 막내 동생과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같이 자주 놀았습니다. 아빠 이거 봐봐 내가 엄청나게 큰 돌멩이를 찾았어요. 우와, 진짜 큰 돌멩이다. 그걸로 뭐 만들 거야? 큰 돌로 성을 만들 거야. 성에서 엄마랑 아빠 그리고 큰오빠랑 큰언니 또 작은 오빠랑 나랑 동생까지 다 같이 살 거야. 언니 그러면 그 성을 내가 꽃으로 꾸며줄래? 꽃이 있으면 성이 더 예뻐질 거야. 좋아 내가 특별히 꽃으로 성을 꾸밀 수 있게 해줄게. 우선 돌을 쌓아야 하니까 옆에 있어 봐봐. 아니야 나도 해. 나도 할 거야. 그럼 우리 셋이서 다 같이 성을 만들어 보자. 아빠가 큰 돌을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데 동생이랑 같이 성을 만드는 게 어떠니? 좋아요. 다 같이 성을 만들면 더 재미있을 거야. 동생아, 여기에 돌을 쌓으면 돼. 응, 나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종종 마당에서 돌을 쌓으며 놀았습니다. 흙바닥에 돌만 쌓아도 아버지. 그리고 자매와 같이 노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6살 위의 언니가 종종 놀아줬습니다. 다들 모여. 우리는 오늘 꽃반지랑 꽃팔찌를 만들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꽃을 따러 가야 해. 같이 갈 사람은 손을 들어주세요. 언니나 갈래? 나도 갈 거야, 나도. 좋아, 그러면 둘이 손잡고 잘 따라와야 해. 응, 알겠어. 언니 이 꽃 진짜 예쁘다. 손대봐, 내가 묶어서 꽃팔찌 만들어 줄게. 언니 나는 꽃반지 만들어줘. 알았어. 노란색 꽃으로 꽃반지 만들자. 이렇게 언니는 저희를 잘 돌봐주었고 저희는 커서도 우애가 깊은 자매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동네에서도 꽤 잘 사는 집이었고 저희 부모님은 여자라고 공부를 소홀히 하시진 않았습니다. 물론 큰 오빠에게 가장 많은 지원을 해주셨지만 저희 형제들은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언니는 그 시절에 대학교까지 다녔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다니는 언니를 보며 부러워도 했지만 자랑스러웠어요. 그 시절엔 대학교에 가는 사람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여자가 대학교에 가는 건 더 흔치 않았으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저희는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중소기업의 격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약한 제가 일하는 걸 좋아하진 않으셨지만 저는 체력이 조금 약할 뿐 지병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결혼하기 전에 사회생활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의 고집의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일 다니는 걸 허락해 주셨고 직장 생활은 힘들었지만 재미도 있었어요. 제가 26살이 되니 아버지는 제가 결혼을 하지 않는 걸 불안해 하셨고 저도 노처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네 분의 소개로 남편을 소개받고 3개월이라는 짧은 만남 후에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참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손발이 차다며 잠들기 전에 항상 마사지를 해줬고 병치레를 많이 하는 저를 살뜰히 챙겨주었죠. 결혼 후 3년 만에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양가 부모님이 모두 걱정하실 때쯤 귀한 아이가 들어섰어요. 시부모님은 첫째는 무조건 아들을 원하셨습니다. 그 시절엔 정말 모든 집안이 장남을 원했고 저도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아이를 낳았고 시부모님은 빨리 아이들 더 가지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체력이 약했던 저에게 바로 임신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제가 약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잘 말씀드렸죠. 어휴, 첫째는 아들이 나왔으면 했는데 아깝다 아까워. 며느리가 몸이 약해서 아이 갖기도 어려운데 일을 어쩌니?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딸을 낳은 것도 몸이 약한 것도 이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래. 며느리 잘못은 아니긴 하지. 그래도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어야 했는데 바로 둘째를 가져야 한다. 어머니, 지금 제 몸 상태론 바로 아이를 갖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사람 몸도 생각해 줘야죠. 어머니, 이 사람 체력 회복하는 대로 저희도 바로 둘째를 가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급해 하지 마세요. 저희 아직 젊잖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마. 최대한 빨리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해. 시부모님과 다르게 저희 부부는 딸아이가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자신은 아들보다 딸이 좋다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죠. 제 몸 추스르면서 아이까지 키우자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출산 이후에 제 몸은 급격히 좋지 않아졌고 기운이 딸려서 병원에 입원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했지만 남편이 저를 위해주고 보살펴줘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어렵게 둘째를 가졌지만 배 속에서 아이를 잃게 되었고 저희는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몸이 약해서 더 이상 아이를 갖기 힘들다는 이야기는 시부모님께 하지 않았죠. 남편은 너랑 나랑 딸아이 셋이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위로해주고 어머니는 자신이 잘 이야기할 거니까 걱정 말라고 안심시켜줬습니다. 딸아이가 10살 되던 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임신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시어머니께 죄송하지만 시어머니의 죽음은 저에게 슬픔보단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딸아이를 정말 예뻐하면서 키웠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습니다. 아이가 하나다 보니 더 애지중지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이 인형의 집 진짜 예쁘지 않아?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어. 사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인형의 집은 좀 비싸네. 다른 장난감도 많잖아. 조금 더 저렴한 걸 고르는 게 어떨까? 맞아, 이건 너무 비싸다. 생각보다 훨씬 크기도 하고 인형의 집도 집에 이미 있잖아. 그거랑 이건 완전 달라요. 이건 엄청 커서 내가 진짜로 인형 놀이할 수 있어요. 제발, 제발 사주세요. 친구들도 다 이런 거 갖고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 집에 이미 인형의 집도 많고 이건 너무 큰데? 엄마, 제발. 저 정말로 이게 갖고 싶어요. 이거 사주면 다른 건 안 사도 돼요. 이 인형의 집을 정말 가지고 싶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나중에가 언제요? 그러면 결국 안 사준다는 거잖아요. 이번 한 번만 제발 사주세요. 저 정말로 이거 필요해요. 이번 한 번만 특별히 사줄까? 어쩔 수 없지. 이번 한 번만 사주는 거야. 이게 마지막이야, 알겠지? 엄마, 아빠, 나 정말 달까지도 놀 거야. 그래. 대신 약속한 거 잊지 말아야 해. 그리고 이 인형의 집 정말로 아끼면서 잘 써야 한다. 네, 진짜 잘할 거예요.
이렇게 저희는 아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었고 원하는 건 능력이 되는 한 전부 사줬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딸아이를 키웠죠. 딸애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남편은 장사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혼자서 할 만했지만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카운터만이라도 봐주고 싶어서 가게에 나갔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가게 일로 정신이 없었죠. 제가 힘드니 딸을 보살필 기력이 부족했고 딸이 고등학생이 되었지만 그때부터 아이한테 큰 관심을 쏟지 못한 것 같아요. 딸아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챙기기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부터 딸아이는 저희에게 돈을 자주 달라고 했고 저희는 딸아이한테 얼마를 주는지 계산도 하지 않고 달라는 돈을 거의 다 주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한 달 용돈으로만 50만 원은 쓰지 않았나 싶네요. 가게가 정말 잘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경제적으로 풍족해졌지만 딸과는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딸은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고 지방의 이름 모를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이 혼자 지방에 보내려니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딸은 재수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앞에 집을 마련해 주었죠. 딸은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돈만 계속 보내달라고 했고 저희는 딸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원하는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어느 날 딸은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며 1년간 호주에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말에 정말 큰 돈을 투자해 1년간 유학도 보내주었습니다. 딸은 유학을 다녀오고 대학교도 졸업했지만 취업할 생각은 안 하고 하루 종일 놀러 다녔습니다. 취업이 쉬운 일은 아니니 독촉은 안 했지만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늦게 일어나서 놀다가 밤엔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생활을 하는 딸의 모습에 조금 실망을 했어요. 요즘 내 생활 패턴이 너무 엉망인 것 같아. 졸업한 지 몇 달 됐는데 아직 취업 준비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늦잠만 자고 밤마다 친구들 만나러 나가는 게 걱정돼. 나도 알아. 그런데 요즘은 취업 시장이 얼마나 힘든데.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 엄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상관하지 마세요. 물론 힘든 건 알지만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가 밤늦게 친구들이랑 노는 건 해결책이 아니잖아. 내가 너한테 너무 기대를 많이 했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친구들이랑 있을 때만 좀 마음이 편해지거든. 그리고 나 노력하고 있는데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 딸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상관하지 말라고 쏘아붙였고 모녀 간의 대화는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딸은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다며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아직 많이 어린 딸이 결혼한다고 하니 걱정이 되었고 저희 부부는 결혼은 아직 이르다며 반대했죠. 저희 부부가 결혼을 반대하니 딸이 속상했는지 울면서 저희와 이야기를 하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꼭 당장 결혼하고 싶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을까요? 저희는 결국 결혼을 허락했고 자신의 힘으로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던 딸은 저희 부부의 100% 지원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위는 직장 생활 3년 차의 사회 초년생이었고 시댁 쪽에서 여유가 없으셨는지 신혼집 마련이 어렵다고 하셔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전세로 저희가 마련해 줬습니다. 그때까지도 가게가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해주는 건 부담이 되진 않았지만 딸이 사회생활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결혼하는 것이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딸을 결혼시키면 저의 생활은 좀 더 자유로워질 거라 생각했는데 저의 생각은 곧 박살이 났습니다. 평소 경제관념이 없이 돈을 쓰던 딸이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하려니 많이 힘들어 하더군요. 남편과 저는 그럴 때마다 딸아이에게 조금씩 돈을 보내줬습니다. 결혼을 했어도 저희의 소중한 딸이었기에 딸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었고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딸아이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저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인 줄 알더군요. 엄마 나 이번에 겨울옷 좀 사야 하는데 카드 좀. 옷은 항상 사는데 왜 입을 만한 옷이 없는지 모르겠어. 이제 내가 결혼한 지도 3년이 지났어.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 계속 내가 돈을 보내주는 건 내 성장과 독립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엄마도 알겠지만 아직 우리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서 힘들어. 엄마가 돈을 안 주면 나 못 살아. 이해는 해. 사회생활 한 번 안 하고 부모 품에 있다가 결혼을 했으니 힘들겠지. 하지만 지금도 내가 계속 지원해주면 너희가 스스로 이겨내는 법을 배우기 어렵잖니. 엄마 아직 우리 생활이 안정되지 않았어. 올해까지만 도와줘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매달 너가 가져간 돈이 300만 원은 될 거다. 앞으로 3달 동안 100만 원씩 지원해줄게. 그 이후엔 한 푼도 보내주지 않을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렴. 저는 그렇게 약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3개월 후엔 딸아이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었기에 딸이 우리 집에서 돈을 받을 수는 없었죠. 돈을 주지 않으니 딸은 짜증을 정말 많이 내더군요. 그러곤 자주 하던 전화와 방문도 점점 뜸해졌고 매우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딸이 아이를 낳자 저희 부부의 다짐은 금세 무너졌습니다. 딸은 결혼 5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고 젊은 부부에게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저희는 손주 보는 즐거움에 딸 부부에게 많은 걸 주었습니다. 산후조리원부터 아이들 용품까지 전부 사주었죠. 그냥 손주들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었습니다. 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했어요. 저희는 손주와 관련됐다고 하면 마음이 약해졌고 딸의 요구를 받아주었습니다. 저도 우리 부부가 잘못했다는 걸 압니다. 너무 오냐오냐 아이를 키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의 사랑 방식이 틀렸다는 걸 너무 늦게 노년이 돼서야 알게 되었고 뒤늦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딸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지 못하겠다며 저에게 도와달라고 했고 저는 딸의 집을 오가며 아이를 같이 키웠습니다. 허약한 몸에 나이까지 든 몸으로 쌍둥이를 키우려니 너무 힘들더군요. 제가 힘들게 아이들은 씻기고 먹이는 동안 딸은 누워서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 목욕을 시키다가 허리가 삐끗해 넘어지면서 아이를 놓칠 뻔한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아이는 제 품 안에 있어 다치지 않았지만 많이 놀라 울었고 저는 엉덩이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손주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안도하고 있으니 아이 우는 소리에 놀란 딸이 욕실로 들어오더니 손주만 안아 들고는 넘어진 저에게 눈길 한 번 안 주고 나가더군요. 제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면서 허리까지 다쳤는데 많이 서운했습니다. 이때 다친 허리는 저를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아이에게 서운하다며 이야기했는데 딸은 자신이 더 서운하다며 오히려 저를 질책하더군요. 저번에 욕실에서 넘어졌을 때 말이야. 너도 알겠지만 내가 아이 목욕시키다가 허리를 다쳤어. 그때 내가 들어왔을 때 내가 손주만 하나 들고 나가서 나를 챙기지 않았잖아. 그때 정말 서운했어. 엄마 서운한 건 오히려 저예요. 엄마는 다 큰 성인이고 조금 다쳐도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지만 아이는 그날 떨어졌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아이가 크게 다칠 뻔했는데 엄마가 나한테 미안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일이 왜 벌어졌는데? 너가 해야 할 일 나이 들고 힘없는 내가 하다가 발생한 사고잖아. 내가 힘이 없다고. 아이 목욕은 너가 해야 한다고 말해도 듣지도 않고 계속 나한테 일을 밀었잖니. 엄마 과정보단 결과가 중요한 거지. 나는 우리 애 다칠 뻔했어도 엄마가 고생하는 거 아니까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어쩜 엄마는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오히려 서운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 이해가 정말 안 된다. 나도 너가 이해가 안 된다. 나 지금 그때 넘어진 것 때문에 허리 디스크 생겨서 계속 병원 신세 지게 생겼어. 너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나 허리도 다쳐서 치료받아야 하니 여의 집엔 이제 못 가겠다.
아니, 엄마 그런 게 어딨어. 갑자기 이렇게 감정적으로 일을 안 하면 어떡해. 애들 나 혼자 어떻게 보라는 거야. 엄마 정말 이기적이다. 아이 육아는 네 책임인데 내가 뭐가 이기적이란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일은 무슨 일이야. 내가 또 너희 아이들 다치게 할 수도 있으니 나한테 시키지 말고 네가 알아서 키워. 이 대화를 끝으로 저는 딸아이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육아를 같이 해줬는데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저희 부부가 지를 얼마나 예뻐하면서 애지중지 키웠는데 대가를 바라고 아이를 사랑한 건 아니지만 딸의 태도에 배신감이 들었죠. 딸의 집에 가지 않으니 여유도 생기도 몸도 편해서 좋았습니다. 딸은 가끔 연락해 집에 와달라고 했지만 저는 이기적이란 말을 듣고 다시 딸을 도와줄 생각은 없었어요. 딸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사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딸의 막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저 역시 딸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게 되니 서로 악감정이 쌓이지 않았죠. 가끔 집에 딸이 오면 집에 있는 것들을 눈독 들이고 가져갔지만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 음식물 처리기 정말 좋다. 우리 집에도 딱 필요했는데 이거 내가 가져가면 안 돼? 뭐? 이거 내가 필요해서 산 건데 왜 네가 가져가려고 해? 너도 너희 집에 필요하면 네가 사야지. 엄마, 우리 집에 있으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우리는 식구가 4명이잖아. 엄마네는 2식구라 자주 쓰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가져가면 안 될까? 이건 내가 편하려고 산 거야. 여기서도 자주 쓰고 나도 필요해. 네가 가져가면 나 불편해서 안 돼. 나 이거 진짜 필요해서 그래. 네가 그렇게 필요하면 차라리 내가 새 걸로 하나 사줄게. 내가 쓰던 걸 가져가면 나 불편하니까. 정말? 고마워, 엄마. 나이가 60이 넘어가니 형제들도 자식들 다 키우고 여유가 생겨 왕래를 자주 했습니다. 큰 언니와 막내 여동생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같은 아파트로 이사가서 더 가깝게 지내고 있었죠. 저도 먼 곳에 사는 건 아니라 종종 같이 만나서 수다 떨면서 놀았습니다. 나이 먹고 나니 자식보다 형제와 지내는 것이 더 좋았어요. 어릴 적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가볍게 남편 욕도 하고 자식 욕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였죠. 무슨 정신으로 병원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교통사고는 생각보다 크게 났고 남편은 손 써볼 겨를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평생 의지하며 살던 남편이 없다고 생각하니 상실감이 몰려왔고 너무 많이 울어서 기운을 차리지 못했죠. 정신없이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 처리해야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우선하고 있던 식당은 저 혼자 할 수는 없었기에 저희 식당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했던 실장님에게 싼 가격으로 식당을 넘겼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돈을 더 받을 수는 있었겠지만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일군 식당이라 조금이라도 잘 운영해 줄 사람에게 주고 싶었어요. 실장님은 지금도 저에게 좋은 가게를 싸게 넘겨주어서 감사하다며 때마다 안부 인사도 주시고 해마다 선물을 보냅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군 가게가 좋은 사람에게 간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잘한 서류 정리부터 보험금 처리, 유산 정리와 남편이 쓰던 물품까지 정리가 끝나고 나니 그동안 쌓여왔던 피로가 한 번에 몰려왔는지 허리가 너무 아프더군요. 저는 병원에 입원했고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 보호자는 딸뿐이었고 딸에게 수술 소식을 알렸더니 병원에 왔더군요. 수술날 얼굴 한번 비추고는 그 이후엔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서운했지만 저는 더 이상 딸에게 뭘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은 이번에 남편의 사망으로 꽤 많은 돈을 상속받았지만 제가 조금 더 많은 돈을 가져간 것에 마음이 상한 것 같았어요.
법대로 잘 정리해서 줬는데도 볼멘 소리를 했지만 저는 그냥 무시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저는 거동이 조금 불편해 혼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큰 언니와 동생은 저에게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로 이사를 오라고 제안했고 저도 남편과 같이 살던 집에서 혼자 사는 건 심적으로 힘들 것 같아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사 오면 언니와 동생이 번갈아 가며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든든한 가족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사는 집은 처분하고 형제들 곁으로 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거동도 불편한데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어떠냐고 묻더군요. 요즘 좋은 요양원도 많다면서 이제 나이도 70이 다 돼가는데 그냥 요양원에서 몸 편히 지내라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요양원에서 돈 관리하기 어려울 테니 자신이 돈 관리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단칼에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엄마, 이제 거동도 불편한데 요양원에 가는 게 어때? 요즘 좋은 요양원 많잖아. 나이도 이제 70 다 돼가니까 거기서 몸 편히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뭐라고? 요양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집에서 지낼 거야. 내가 왜 갑갑한 요양원에 가야 해? 내 나이에 요양원 들어가는 사람 요즘에 없다. 엄마, 요양원 가면 돌봄도 잘 받고 더 편할 거야. 그리고 엄마는 거기서 돈 관리도 힘들 테니까 내가 엄마 돈을 관리해 줄게. 절대 안 돼.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요양원도 안 갈 거고. 근데 엄마, 거동도 불편한데 어떻게 혼자 생활할 거야? 언니랑 동생이 도와줄 거고. 필요하면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서 집에서 케어받을 거야. 굳이 요양원 갈 필요 없어. 엄마, 그렇게 아빠가 남겨준 돈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나한테는 뭐가 남겠어? 엄마가 나한테도 좀 남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 돈, 내가 필요할 때 쓰려고 모아둔 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돈 내 마음대로 쓸 거니까 너는 상관 말어. 엄마는 진짜 이기적이다. 어쩜 엄마 생각밖에 안 하네. 우리 네 식구 어렵게 사는 건 안 보여? 엄마가 요양원 들어가서 지내면 엄마가 살던 큰 아파트에 우리 가족 들어가서 살고 얼마나 좋아. 이제 엄마 혼자서 그렇게 큰 아파트에 사는 건 낭비잖아. 안 그래도 그 집은 전세로 주고 나는 내 형제들 있는 곳으로 이사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희 가족 살 집은 너네가 열심히 일해서 마련해.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엄마가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딸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사실이 꽤 충격적이었어요. 딸의 성품으로 몸이 불편한 저를 모실 거라는 희망도 없었고 평소 부모를 위하는 성격은 아니라서 큰 위로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남편이 같이 살던 집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들어올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곤 예상 못했습니다. 어떻게 얼마 전 남편을 잃고 몸이 안 좋아 큰 수술을 한 저의 집을 뺏고 요양원에 넣어버릴 생각을 했는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나뿐인 자식이고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정말 예뻐하며 귀하게 키웠는데 저의 전 재산을 뺏고 요양원에 버리려고 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딸과 싸움해도 딸과 인연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이번 일로 딸과는 정말 같이 지낼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딸과 저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그 이후로 딸의 연락은 오지 않았고 저는 퇴원을 하고 집이 이사하고 재활치료도 받으며 바쁘게 냈습니다. 몸이 불편한 저를 언니와 동생이 많이 도와주었고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아 제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씩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저의 일상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형제가 옆에 있어서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과는 이제 인연을 끊을 생각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버릴 사람이라면 자식이라고 해도 가까이 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와 남편이 열심히 번 돈은 저를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딸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싶지 않아서 이번에 유언장도 작성했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 저를 위해 제 행복을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자식과의 관계는 아쉬움이 남지만 제 주변에는 힘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으니 더 이상 후회는 없습니다. 남은 삶은 저 스스로를 돌보며 자유롭게 살아가려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에요. 때로는 가족과의 인연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힘들 때 진정으로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사연이었네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있는 사연자님께 응원의 말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